자, 우리 두 번째 우선 변제 봅시다. 그래서 우리 대항력은 확정일자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부동산 인도와 전입신고입니다. 확정일자 전혀 상관이 없다. 자, 우선 변제입니다. 자, 우선 변제권은 그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먼저 배당을 받겠다는 겁니다. 우선해서 우선에마다 배당을 받겠다는 겁니다. 배당을 받고 목적물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목적물 인도. 이사를 가겠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배당을 받고 목적물을 인도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때는 이 우선 변제권은 배당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당을 받려면은 이 경매에서 뭘 한다?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항력은 배당 요구 할 필요 없죠. 가만히 있으면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당을 받으려면은 제일 먼저 배당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우선 변제권입니다. 자, 우리 우선 변제권도 실적 다른 권리와 이제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항력과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입니다. 여기 확정일자 나오죠? 이처럼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비교해서 나중 일자입니다. 비교해서 나중 일자. 나중 일자입니다. 나중 일자다. 자, 우리 예를 들면은, 우리 아까, 우리 대항력 주택 부동산 인도와, 우리 부동산 인도는 이삿날입니다. 이삿날. 부동산 인도와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 우리 먼저 우리 전입신고 했다 합시다. 3월 15일 날. 우리 전입신고할 때 대체로 뭐예요? 같이 확정일자 받잖아요. 그렇죠? 3월 15일 합시다. 자, 이삿날은 3월 30일입니다. 먼저 우리 대항력 먼저. 대항력은 부동산 인도와 전입신고를 비교해서 나중일자 그 다음날 연식입니다. 3월 31일이죠. 3월 31일. 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비교해서 나중일자입니다. 나중일자. 나중일자입니다. 비교해서 나중일자. 언제죠? 3월 31일입니다. 30일. 이거는 이제 다른 권리자와 비교해서 우선하면은 제일 먼저 뭐다? 배당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우선 변제권입니다. 자, 우선 변제권 방식 뭐 해야 된다?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그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은 선순위 임차인이 선순위든 후순위든 불문합니다. 후순위 불문합니다. 어떤 요건이 갖춰지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면은 얼마? 1억 원, 얼마? 3,400만 원까지 뭐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배당합니다. 이처럼 임차인이 선순위, 후순위 불문하고 이처럼 소원이 뭐다? 1억이고 3,400만 원이고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저는 뭐 해야 된다? 대항력이 갖춰져야 합니다. 대항력. 우리 대항력이 갖춰있는 부동산 인도를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된다?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된다고. 언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그렇죠? 전에 대항력이 갖춰야 되고. 자, 그 다음 뭐 해야 된다?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 배당 요구 안 하면은 안 해줍니다.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은 선순위 물건보다 선순위 물건이든 선순위 채권, 뭐 선순위 채권이든 선순위 물건이든 제일 먼저 배당받던 선순위 물건이 없겠냐, 거기다. 그렇죠? 다른 권리자보다 선순위 물건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먼저 배당. 우리 물건뿐만 아니라 당해세도 또 당해세도 먼저 배당받습니다. 그렇죠? 당해세도 앞서 먼저 배당을 받는다는 거. 이처럼 임차인이 선순위든 후순위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선순위 물건보다 앞서서 제일 먼저 배당을 받는다는 거.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경매가액의 2분의 1 한도입니다. 1층과 2층 서울이라 합시다. 2층 8천만 원, 1층도 8천만 원 합시다. 8천만 원. 이 목적물이 경매가 된 겁니다. 경매 가액이 1억입니다. 1억. 무조건 3,400, 3,400이 아니라 1억의 2분의 1 얼마예요? 5천이죠. 5천 한도 내에서 뭐 2,500, 2,500 받아요. 그렇죠? 3,500 다 배당 못 받았죠. 그렇죠? 경매가의 2분의 1 한도입니다. 자, 최우선 변제는 다른 선순위 물건보다 먼저 일정한 금액, 일정한 보증금 한도 내에서 일정한 금액을 제일 먼저 배당받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선순위, 후순위권자들은요, 임차인 후순위다 한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배당 요구 해줘야 됩니다. 배당 요구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판례가 하나 있어요. 임대차. 대항력이 앞서고 대항력이 있고, 우선 변제가 있습니다. 우선 변제. 제일 앞섭니다. 이 임차인이 선순위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돈이 필요해서 갑이 배에게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입니다.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이건 2순위입니다. 2순위. 이 선순위고, 임차인이. 자, 돈을 갚지 않으니까 병은 뭘 해요? 이제 법원에다가 임의경매하잖아요. 그렇죠? 임의경매를 합니다. 자, 임의경매하면은 이 임차인은 법원에다가 대항력을 주장할 것인가, 우선 변제를 주장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대항력, 우선 변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우선 변제를 선택했다 합시다. 우선 변제. 자, 우선 변제를 선택하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했어요? 그렇죠. 배당 요구 해야 된다 했어요. 배당 요구. 배당 요구 한 겁니다. 자, 누가 낙찰받았냐면 정의 낙찰자 합시다. 자, 매수인. 자, 이 금액이 임대차 보증 1억이라 합시다. 1억. 이 낙찰 금액은 얼마죠? 8천만 원 낙찰받아요. 8천만 원. 8천만 원. 그거 얼마 못 받은 거예요? 2천만 원. 우리, 처음에 대항력 주장했으면은 낙찰자는 다 대항할 수 있었는데, 우선 변제 주장을 못 받네. 응? 자, 우리는 낙찰자한테 2천만 원 받을 때까지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어? 저를 한번 내가 소개했는데. 응? 저 이해할 수 없다면 내가 소개하겠어, 안 하겠어? 어?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니까. 응? 대항력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는 전혀 별개의 효력이라고. 그래서 우리 대항력만 있고 학전일자 안 받았으면 우리 대항력만 있잖아요. 근데 학전일자 있으면서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낙찰자한테 대할 수 있든지. 그렇죠? 두 가지 다 갖추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전입신고도 하고 학전일자 받는 좋잖아요.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 전부 다 뭐 해요? 배당료 하잖아요. 이거 몰라서 그런다니까. 대항력 주장인지 우선 변제 선택할 수 있는지 몰라서 전부 다 뭐다? 배당료 합니다. 그냥 나가기 싫으면 그냥 누구한테 대항하면 돼요? 낙찰자한테 대항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렇죠? 이때도 뭐다? 받지 못하면은 대항력서 뭐다?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응? 2천만 원? 아니, 낙찰자한테 2천만 원 받을 때까지 안 나오면 되는 거지. 그게 대항력이다고.
그러면 이제 2천만 주고 내 보내야 되잖아. 어떻게 하기나. 이제 안 주면은, 임차인이 안 주면은, 낙찰이 안 주면은, 나중에 뭘 해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하죠. 2천만 달라. 안 주면 이제 판결 받아가지고 바로 강제경하는 거지. 안 된 거 없어. 다 법으로 다 해결해. 자, 이제 하나하나씩 봅시다. 168페이지. 대항력 먼저 봅시다. 대항력. 판례학 기출 질문 봅시다. 자, 168페이지 1번. 전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 효력이 발생합니다. 수리한 경우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달한 게 아니라 뭐다?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입니다. 수리한 거는 행정청이 받아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달한 게 아니라 뭐다? 수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 전부 다 기출 질문들입니다. 두 번째,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 임차인이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밑줄 둔 채 임차인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도 대항력은 유지합니다. 그렇죠? 가족의 주민등록 그대로 돼 임차인만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재임신고한 경우 대항력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 빌라,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번지뿐만 아니라 동, 호수까지 전부 기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치돼야 됩니다. 공무상, 그 주민등록 일치돼야 됩니다. 다른 면보다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동, 호수까지, 번지뿐만 아니라 동, 호수까지. 자, 근데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는 번지수만, 우리 다가구, 구분듣기 하는 다가구 있잖아요. 뭐 지하는 P01인지 뭐 101인지 막 이렇게 서로 헷갈려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왜? 번지수만, 몇 번지, 100번지 번지수만 정확하게 뭐다?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호수가 틀려도 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구분되게 된 건물, 아파트, 빌라, 다세대인 것들마다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된다는 거. 자, 5번 보면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다세대 주택 임차 당시 정하여진 동호수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준공검사 후 건축물 관리대장이 작성되면서 동호수가 바뀐 경우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중개 업무 할 때 이 신축 건물 많이 이제 임대차 하잖아요. 그때 잘 보셔야 돼요. 아직 뭐다? 준공검사 나지 않고 임대차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제 설계 도면에 따라서 동호수, 예를 들어서 뭐 101호, 몇 동, 101동, 101호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건축물 대장 기입할 때는 101동, B01호로 이렇게 기재한다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 잘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건축물 대장이 생성될 때 또 한번 발급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자, 그 밑에 보면은 예컨대 전신고시는 A동 101호였습니다. 2017년 3월 5일 날. 근데 준공검사 후 건축물 관리대장이 A동 B01호로 이렇게 기재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언제 수정한 거예요? 정리한 거예요? 2017년 4월 15일 날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근데 대항력은 언제다? 3월 5일이다? 4월 15일이다? 4월 15일이다. 소급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거나 구주민등록법령에 따라서 회복 재등록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유지 여부 및 선의 제3자에 대한 효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전입신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외국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집을 많이 비웠었어요. 근데 우리 가끔가다 주민등록 일제 정리하잖아요. 그때 뭐 어떤 봉사무소 직원, 주민시장 직원이 뭐 알아서 저 사람 살지 않네 라고 직권 말소한다든가.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와서 보니까 뭐다? 직권 말소된 거예요. 자, 이때 주민등록법상 어떤 이의 절차를 거쳐서 회복하면은 회복한 때 대항력이 생겨나 언제? 처음에 전입신고 한 때 소급합니다. 근데 주민등록상 이러한 이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복했다면 뭐다? 소급한다, 안 한다? 소급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17년 3월 10일 날 전입신고했죠. 근데 2017년 6월 30일 날 직권 말소됐습니다. 나중에 주민등록법상 이의 절차에서 회복되거나 재등록한 경우가 언제요? 2017년 7월 15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어디로 소급한다고? 3월 10일로 소급합니다.
주민등록상 이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수급하지 않습니다. 자, 7번. 처음에는 다가구형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취득했습니다. 나중에보다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그 사정만으로보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한 건 아닙니다. 8번. 단독주택의 경우 1층에서 2층으로 이사 왔어요. 그것도 뭐다? 대항력이 인정된다. 왜? 단독주택 다가구는 번지수만 정합되니까. 그렇죠? 동호수는 상관이 없다니까. 그렇죠? 자, 169페이지 봅시다. 10번 볼까요? 10번. 대항력을 유지하기, 9번 읽어봐도 된다.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자녀의 주민등록도보다 유효합니다. 우리 보통 보면은 자녀들이 시골에서 유학오지 않아서 싫어. 그럼 누가 임대차 계약체래요? 부모가 임대차 계약체라고. 자녀가 뭐다? 그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 됩니다. 그쵸? 전입신고. 이때도 뭐다? 대항력은 있다라는 겁니다. 자, 11번.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택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면에 다 갖추고 또 뭐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겁니다. 나중에 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권이 상실하게 되면은 이미 취득한 도급법상 대항력도 상실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세권으로서의 흐름은 있습니다. 그렇죠? 별개입니다. 자, 마지막 17번가 보면은 나중에 이제 전세권을 설정하게 해주면은 반드시 뭐다? 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 별개의 효력이에요. 항상 별개의 효력.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를 전세계약체랍니다. 전세계약체라고 두 번째 대항력과 또 우선면역까지 다 갖춰서 임대차, 우선면역까지 다 갖췄습니다. 우선면역까지. 나중에 전세권자가 경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채권자가 가부채권자가 강제경매한다든지 강제경매한다든지 아니면 을이 직접 임의경매한다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뭐 가부채권자 병이 강제경매했다 합시다. 자, 이때 이 전세권은 자, 선순위 전세권자잖아요. 선순위 전세권 원칙은 이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 누가 인수한다?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이 전세권자가 뭘 했을 때? 배당요구. 배당요구에서 뭐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자가 제일 먼저 그냥 배당요구 한 겁니다. 제일 먼저 다 배당받을 줄 알고. 배당요구입니다. 그럼 이 전세권을 다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합니다. 근데 전부 받지 못해. 일부만 받는 거예요. 일부만. 일부만 배당받은 거예요. 나머지 대항력서, 임대차의 대항력서 주장할 수 있느냐?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뭐다? 지위를 강하게 해서 이 전세권 설정 등기뿐만 아니라 뭐다? 임대차서 뭐다? 요건이 갖춰지면은 두 양쪽 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11번 봅시다. 11번 했었고, 12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입니다. 양수인은 채권 가압류 제3자 지위를 승계한다. 밖에서 비 오는 거죠? 어? 밖에 비 오는 거죠? 자, 12번. 12번도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업무할 때 정말 이거 잘 확인하셔야 돼. 12번. 뭐 12번 관련 저도 독자적인 논문을 쓴 적이 있었는데, 판례문서. 자, 우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체를 합니다. 현재 이제 점유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아직 만료 안 돼, 점유하고. 자, 을이 병에게 돈을 빌리고, 즉, 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아직 을이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을은 다른 재산이 없어요. 나중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면은 을이 갑한테 가지는 임대차 보증금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채권재표에서 뭘 해야 돼요?
법적 주체 해놔야 됐죠. 즉,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면은 임대인보다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지급하지 마라라고 채권감입니다. 임대인은 우리 제3채무자, 임차인은 채무자,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반환하지 마라라고 채권감해둡니다. 자, 그러고 나서 갑이 정에게 매매를 합니다. 매매. 1, 2, 3. 매매. 매매하고 등기가 다 해줬습니다. 이 양수인입니다. 양수인. 자, 매수를 하면서 이 임차인이 나간다 하기에 보증금을 반환해 준 거예요. 응? 이 가압류 된 걸 모르고 얘기 안 하니까 모르고 보증금을 반환해 준 거예요. 네 번째. 보증금 반환. 반환. 자, 그러면은 이 채권자가 종전에 있는 이 매도인 상대로마다 채권 감면, 원래 이 임대인은 지급하면 안 돼요. 지급하게 되면, 이 가압류 상태에 지급하게 되면은 이 임대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임대인이 아무 말 없이 그냥 매매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은 이 임대차 보증금에 가압류된 사실 모르고 이 임차인한테 돈을 지급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이 채권자는 이 양수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양수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라는 게 팔레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매매할 때 항상 임대차가 있으면은 이 매도한테 물어야 돼요. 혹시 이 임대차에 항상 이 임대인한테 이 채권 가압류 결정문이 도달한다고요. 결정문. 근데 우리 임대인들이 신경 안 쓰면 그 결정문 받았는데 오래되면은 또 잊어먹어요.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양수인이 경각심을 일으켜야 된다고. 혹시 이 임대차 보증금의 가압류라든지 또 압류, 70명이나 전문명에 압류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야 되고,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특약사에다 기재를 해야 돼요. 임대차면은. 보증금보다 임대차 보증금보다 압류나 가압류된 사실이 없다. 또 임차인한테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게 매매계약처에서 해야 하면 이 양수인이 이처럼보다 이중으로 변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문제 나왔었습니다. 질문. 자, 13번입니다.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임대인이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인이 이의제기가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는 양수인이다. 자, 이제 이 경우 이걸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자, 임대차 계약 처리했는데 점유를 하고 있는데 갑이 병에게 매매한 거예요. 매매하게 되면 이제 보증을 누구한테 받는다? 갑한테 받는다? 양수인한테 받는다? 그렇죠. 양수인한테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10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에 대하여마다 임차인은 이 사실을 안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자, 이게 매매한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은 양수인한테 받는다, 갑한테 받는다. 임대차 보증금은 갑은 을한테보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 정이 자력이 없었으면은 정한테 받는 것보다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자력 있는 갑한테 받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저는 상당한 결정에서마다 이의 신청하게 되면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즉, 반환해야 됩니다. 갑이. 양수인한테 이전되지 않는다는 거.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거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자, 대항력과 관련된 이렇게 가려주시고. 자, 우선 변제와 관련된 거 봅시다. 우선 변제. 자, 우리 우선 변제는 그 목적물이 경매되면은 제일 먼저 배당받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배당 요구해야 된다. 그 시점보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비교해서 나중에 일자를 했습니다. 나중에 일자. 기출질문 두 번째 봅시다.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간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해야 하며 확정일자부는 1년 동그라미 1년 단위로보다 매년 만들어야 된다는 거. 1년 단위로. 자, 세 번째 보면은 임대차 성립 시에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매각대임에서 우선 변협할 수 있다 없다? 우선 변협할 수 있습니다. 되지만 경매되더라도 우선 변협할 수 있다. 또 여섯 번째 봅시다.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고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후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가 다시 재전입한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재전입한 이후에 그 주택에 관하여 담보물건을 취득한 자보담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보면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했습니다. 대항력 취득하고 또 확정일자를 거쳤습니다. 근데 다른 곳은 뭐다? 전입신고한 거예요. 다시 뭐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상실하죠? 다시 재전입신고한 겁니다. 다시 재전입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당권이 설정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당권이. 그러면 저당권 다 쓴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재전입할 때 이미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럼 저당권이 하다 후순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자, 최우선 변제는 우측에 알아두시고 171페이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3페이지 봅시다. 173페이지. 보증금과 관련된 부분들. 자, 임차 보증금의 성질입니다. 저 위에 박스 봅시다. 판례. 임차인의 차임이라든지 관리비, 전기료, 소송비용 등 연체한 경우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대인은요, 그 임대차 보증금이 누군가 압류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제일 먼저 뭐다?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든지, 또 뭐다? 차임을 납부하지 않았다든지, 또 임대차 기간에 만료돼서 임차인 나가지 않아서 뭐다? 건물 명도 청구서를 제기했다는 그런 소송 비용까지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박스 2번 봅시다. 2번. 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존속 중에 20분의 1 범위 내에서 보다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금 또는 보다 차임을 할 수 있다, 증액할 수 있다. 자, 이 부분도 필기에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지상권은 치료 증감 청구권 있죠? 청구권. 이때 우리 증액할 때는 제한이 있다 없다? 응? 제한이 없어요. 없었잖아요. 제한이 없어요. 증액할 때는 제한이 없어. 증액할 때. 전세권 봅시다. 전세권 전세금 증감 청구권 있죠? 전세금 증감 청구권. 이때 증액할 때는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있습니다. 얼마? 20분의 1. 20분의 1 이상 못합니다. 20분의 1 제한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금 임대차. 임대차는, 주택임대차, 상가금 임대차는 뭘 청구할 수 있죠? 차임, 증감, 청구권 있죠? 청구권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임대차 제한이 있다 없다? 어디 있었어? 응? 증액 제한이 없었습니다. 증액 제한이 없었습니다. 주택임대차는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있었죠? 그 증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증액에 대해서 제한이 있습니다. 증액 제한이 있어요. 얼마? 20분의 1. 전세권과 같잖아요. 그렇죠? 같습니다. 상가건물은 증액은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 이번에 법 개정됐죠? 얼마? 100분의 9, 5. 100분의 5입니다. 100분의 5. 100분의 5. 100분의 9에서 100분의 5로 개정됐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임차인이 증액한 보증금 또는 차임을 거부한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소송을 통해서 증액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거 주의할 때는, 실무에서도 어떻게 주의하냐면은, 임대인이 인상을 요하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이 또 거부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해야 되나요? 차임을 받기를 거부하잖아요. 통장을 폐쇄시킨다고. 그 목적이 있다고. 자, 그럴 때는 이 임차인이 가만히, 그래, 잘 됐다. 뭐 안 주면 되지. 라고 있으면 안 된다고. 왜? 나중에 3기, 2기, 주택은 2기 차임, 상가는 3기 차임 연체되면 뭐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근데 원칙은 이렇게 증액해달라 해서, 안 해주면은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근데 아까 차임이 연체되면 이제 해지할 수 있잖아요. 항상 임차인이 뭘 해야 된다? 월마다 법원에다 공탁을 해야 돼. 공탁. 받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야만 다 차임이 연체되고, 나중에 또 계약갱신 할 때도, 요구할 때도 차임이 연체되면 계약갱신 우리 상가금 임대차는 요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마다 임차인이 뭐 해야 된다? 매달마다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안 받는 데서 얼씨구 졸씨구 뭐 좋아하지 마시고, 그래 나도 안 주지 그러고 하면 안 된다고. 자, 174페이지. 자, 임차인 사망으로 인한 임차권 승계입니다. 우리 임차권 승계는 상가금 임대차보호법은 없어요. 일단 특별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주택임대차법은 이렇게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1번. 임차인이 사망 후 1개월 동그라미, 사망 후 1개월 이내 임대인에게 승계 대상자가 반대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승계되지 않는다. 자, 예를 들어서 보증금 받아. 물론 차임이 연체됐으면 보증금 다 승계받잖아요. 근데 이 보증금보다 차임 연체가 더 많아요. 그러면 차임 연체가 더 많은 나중에 승계하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의사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 의사표시 해야 되겠죠? 승계하지 않겠다라고 반대 의사표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 채무는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마다 귀속합니다. 자, 세 번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상속이 없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상속 없이 사망하고 또 그 주택에서마다 가정 공동생활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즉 사실혼, 이 사실혼에서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사실혼도 뭐다 할 수 있다?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승계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고. 차이 연체된 거 많으면은 아까 1개월 이내 뭐 해야 된다? 의사표시 해야 돼. 반대 의사표시. 자, 우측에 4번 봅시다. 자, 4번은, 자, 사망했는데 상속인 존재해요. 근데 상속인 존재하는데 상속인은 가정 공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혼 관계는 이제 가정 공동생활을 하죠. 이때는 이 사실혼 관계자마다 2천 이내 친족이마다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2천 이내. 2천은 어디까지예요? 남편과 처는 촌수가 있어 없어? 촌수 있어 없어요? 남편과 없죠? 무촌입니다. 무촌. 촌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자아는 그렇죠? 남편과 자아는 또는 처와 자아는 이게 일촌이다고. 일촌. 또 자녀 한 사람이나 2명이 있다 했었다. 이 둘 간의 관계는 몇 촌이에요? 2촌이라고. 이게 2촌이고, 그럼 3촌은 남편의 형제. 남편의 형제를 우리가 삼촌 하잖아. 그러니까 삼촌이야. 달리 삼촌이라는 게 아니라고. 사촌은, 우리 이종 사촌. 그 다음에 뭐다? 사촌 있죠? 사촌 간이면, 사촌은 그 남편의 형제 아들과 남편의 아들들, 자녀들과. 이게 이제 사촌. 2촌까지죠? 2촌까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한다는 거.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밑에. 자, 우리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은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다른 곳에마다 이사를 가야 되고 그 다른 곳에마다 전입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대출을 받는다, 뭐 무슨 관계 때문에. 그때 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은 종전에 있는 대항력과 우선배가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때문에 반드시 뭘 하고 나가라?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놓고 나가면 됩니다. 보통 20일에서 한 달 정도 시간 걸려요. 혼자 일방적으로 할 수 있고 비용도 뭐 한 2, 3만 원 돼요. 2, 3만 원 됩니다. 비용도 들지 않아요. 이 때문에 반드시 등기해놓고 얼굴 안에 기재되죠. 등기해놓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 하라는 거 주의하시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임대차 할 때도 그런 임차권 등기가 돼 있고 주말된 거 있잖아요. 아, 이 집은 뭐다? 임대차 보증 잘 주지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자, 174페이지는 전부 다 기출 지문들이니까 저 보면 1번 볼까요?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 하에게 뭐다?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 면제권 유지하도록 해주는 담보적 기능이 주 목적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 보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맞춰진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인은 소액 보증에 대하여 뭐다? 우선 변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임차권 등기가 된 그 부동산에 임대차 하잖아요. 그럼 최우선 변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그런 것은 안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임대차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임차권 등기를 하고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해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는 그대로 뭐다? 유지된다는 거. 자, 여섯 번째 봅시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뭐다?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아닙니다.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먼저 뭘 해야 된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먼저 반환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업무할 때 이런 것들도 임대인 입장인지 임차인 입장인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임대인 입장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인 입장이면 임대인 입장에서 이거 먼저 보증금 반환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임차인은 동시행관계는 모르잖아요. 임차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자, 말소서를 다 가져오세요. 그러면 그다 보증을 줄게요. 라고 동시행관 주장하라고. 아닌데 임대인 입장이라면 그렇게 일을 처리해야지. 그건 고지고대로 임대인한테 이거 먼저 보증을 반환해줘야 된다. 라고 하지 마시라고. 또 임차인 입장에서 일을 한다는 건 어떻게? 이건 동시행관계입니다. 그렇죠? 먼저 동시행관계 아닙니다. 먼저 입금시켜줘야지 말소해 줍니다. 그렇게 일 처리해 주라고. 응? 아니,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일을 하냐, 임차인 입장에서 일을 하냐, 따라서 그렇게 달리하라고. 그렇지. 자,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 자, 우리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은 우리 주택임대가 거의 같으니까 틀린 부분만 봅시다. 자, 상가금을 읽어보시고, 적용 범위,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 인상 없어져가지고 너무 박스했는데, 없어져. 나중에 제가 뒤에 몇 가지 없어진 게 있어요. 그걸 내가 복사해서 드리면은 올해서 부착하시면 돼요. 지금 법이 개정됐죠? 예전엔 서울은 4억입니다. 지금은 6억 1천만 원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6억 1천만 원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은 일정한 보증금 한도 내에서만 보다 이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 범위 내에서만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서울인데 보증금 10억이다. 그럼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안 된다고. 일반 민법이 적용된다. 임대차. 무슨 말 아시죠? 이처럼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은 적용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뭐 10억이든 1천만 원이든 1억이든 아무런 제한이 없잖아요. 전부 주택과 관련된 부분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근데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보다 제한이 있다는 거. 제한이 있다. 자, 한산보증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한산보증제도가 있는데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은 한산보증제도가 있습니다. 즉 보증금 일부, 월세입니다. 월세 일부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적용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자, 보증금이 5일 합시다. 5 보증금 차임이 150만 원 합시다. 150만 원. 자, 그러면 우리 보증금 플러스 차임 곱하기 100을 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는 5억이고 이거 얼마예요? 150만 곱하기 100이면 1억 5천만 원이죠? 맞죠? 그러면 전부에서 6억 5천이잖아요. 그럼 서울이면 아까 6억 1천만 원이잖아요.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범위 내야 된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 자, 근데 예외 기준이 있습니다. 작년에 문제 나왔었죠? 예외 기준. 자, 대항력은요, 10억이든 100억이든 1억이든 전부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증금은 자, 대항력만 잘 갖추면 뭐다? 10억이든 얼마든 뭐다? 뭐 할 수 있다? 보호할 수 있다고. 그렇죠? 등기하지 않아도. 그렇죠? 이러한 대항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약갱신 여부. 우리 이제 계약갱신 여부 배우고 있지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 여부 없습니다. 상가금임대차보호법은 5년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1년 단위로보다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갱신 요구라든지 계약갱신 특례라든지 또는 권리금도 전부 보호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도 보증금이 100억이든 뭐 상관이 없어요. 100억 보증금 있나? 아무튼 10억이든 1억이든 전부 다 권리금 보호받습니다. 보호받는다. 자, 차임연체와 해지도. 우리 3기 차임연체 되면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적용도 전부 다 상가금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거.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존속기간은 우리 주택임대차법과 같기 때문에 다만 최단계 몇 년? 1년입니다. 그것만 다르고 또 하나 다른 점은 임차인은 1월이 아니라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월이 했잖아요. 만료까지마다 계약갱신 거절 의사 표시하면 됩니다. 만료까지입니다. 1월이 아니라 만료. 그것만 다릅니다. 갱신 거절 시한이 없죠? 계약 종료 전까지입니다. 자, 임차인은 법인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연이든 법이든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주택임대차법은 원칙적으로 법인 안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상가금임대차법은 법인도 된다는 거. 자, 176페이지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없어요. 상가금임대차보호법만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우리 최단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기간이 짧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임차인이 그 자본을 투자해서 그 해소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초 임대차 계약을 채로 몇 년까지? 5년까지 매년마다 뭐 할 수 있다?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5년까지는 내보낼 수 없다 이거죠. 계약갱신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렇죠? 자,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 시기입니다. 언제?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반드시 보다 계약갱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지나면 안 됩니다. 이 기간 내보다 계약갱신 요구 해야 된다는 거. 자, 우리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 몇 년 초과하지 못한다? 5년. 5년입니다. 5년. 자, 그러면은 5년 동안 계약갱신 요구하려면은 어떠한 일정한 사유가 없어야 돼요. 그 8가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만이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8가지 사유가 뭔지 한번 봅시다. 즉,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절할 수 있습니다.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네 번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다 전대한 경우라든지 또 임차 건물이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가로 중대한 과실 가로입니다. 그냥 과실이 아닙니다. 중대한 과실입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과실. 이런 경우는 중대한 과실로 파산하는 경우보다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은, 읽어보시고. 우리 대항력은 이제 대항력과 우선면이 뭔만 다르냐면은, 자,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공시 방법이 뭐였었어요? 자, 우리 주택임대차법은 공시 방법이 전입신고였잖아요. 우리 주택임대차법은 1983년도에 83년인가? 이때 제정할 때 과연 이 전입신고가 공시 방법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등기가. 그렇죠? 우리 채권은 공시 방법이 없잖아요. 물건은 공시 방법이 있는데. 근데 과연 이제 이 주택임대차의 전입신고가 이 공시 방법을 할 수 있느냐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지금보다 아무런 논란이 없습니다. 또 2002년 때 우리 상가금임대차법이 태어났잖아요. 2002년 때입니다. 2002년도. 불과 몇 년입니까? 꽤 되죠? 자, 이때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시 방법은 뭐였었어요?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신청. 교부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신청. 신청한 때보다 이런 대항력, 그러니까 부동산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해서 나중일자 그 다음날 명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이처럼 공시 방법을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이것도 공시 방법이 될 수 있나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봐라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이 전입신고도 훌륭한보다 공시 방법이 됐다. 별 문제 없다. 그렇죠? 별 문제 없죠? 별 문제 없습니다. 이처럼 공시 방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
상가금 임대차법은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같이 항상 뭐다? 부동산 인도. 부동산 인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같이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 자, 그 점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우리 학점일자는 어디서 봤죠? 학점일자. 응? 세무서장한테 학점일자 봤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177페이지 중간에 요건 있죠? 요건의 3번 학점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의 학점일자를 누구한테? 세무서장으로부터 받는다. 우리 학점일자는, 주택임대 학점일자는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등기소도 할 수 있고, 공중사도 할 수 있고, 몇 군데, 여러 군데 있죠? 네. 근데 이 상가금 임대차권 어디? 세무서장한테. 자, 178페이지. 차임. 그 1번, 동그라미 1번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분의 9가 아니라 100분의 5입니다. 100분의 5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분의 5. 자, 179페이지 권리금입니다. 권리금. 자, 권리금 의의는 읽어보시고, 두 번째 보면은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권리금 주는 게 아닙니다. 또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은 방일하게 되면 종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받잖아요. 즉 종전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누구한테 소개해주고 임대인한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뭐다? 종전 임차인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받잖아요. 이런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받는 것을 누가 방해하게 되면은 임대인이 방해하게 되면은 권리금을 방해하면 권리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신규 임차인한테. 그러면 그 권리금에 가름해서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보면은 권리금 회수시기 중요합니다. 만료전, 이거 문제 한번 나왔었죠? 만료전, 임대차 기간 만료전 언제부터? 3월부터 임대차 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 만료일까지. 이때 권리금을 회수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권리금 형성이 안 되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때는 이제 뭘 해야 돼요? 이제 계약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1개월 전에, 1개월 전까지는 최소한 1개월 계약갱신 요구하고 그 다음에 영업하면서 뭐다? 후일을 도모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후일을 도모한다는 뭔 말이에요? 아니, 권리금이 형성 안 됐으니까 영업을 해서 권리금 형성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렇죠? 자, 네 번째, 방해금지 사유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제 방해금지 사유인지 한번 봅시다. 네 가지. 첫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이때는 이제 방해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뭐다? 권리금을 수수한 행위. 이때는 방해입니다. 두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이것도 방해 행위죠. 세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라든지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입 및 보증금이라든지 그 밖에 부담에 따른 금액을 비추어 현재의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이것도 뭐다? 방해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방해가 아닙니다. 전반적인 비추어서 판단해야지 그냥 고액이라 해서 방해되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 이 X 건물이 원래 임대차 하게 되면은 시중에 2천만 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정도입니다.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자, 근데 이 갑한테 얼마 주고 저렴하게 줬냐면은 1,000만 원에 1,000만 원 얼마? 50만 원. 1,000만 원 50만 원 준 거란 말이에요. 원래 2천에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자, 갑한테 갑이 임차인 합시다. 임차인. 자, 근데 이 갑이 신규 임차인, 자, 신규 임차인을 누구한테 소개해주고, 임대인한테 소개해주고, 이 종전 임차인, 신규 임차인한테 뭘 받아야 돼요? 권리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자,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임대인을 소개해줍니다. 근데 이 임대인은 지금 이제 얼마 받으려요? 2천만 원에 뭐다? 월 100만 원을 받으려한다. 그럼 거의 50%잖아요. 네. 이거는 방해사유다고. 근데 이거는 방해사유도 아니다? 아니다, 이거요. 현재 시세가 얼마예요? 2천만 원이잖아요. 그때 본인은 뭐다? 굉장히 저렴하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 다 해서 뭐다? 너무 가다해서 이거는 뭐다? 방해사유냐? 이거는 방해사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계약 전반에 비춰서 판단해야 됩니다. 무조건
높다고 해서 방해가 되는 거 아닙니다. 네 번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소는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거절한 경우. 자, 근데 방해금지 사유가 아닌 게 있어요, 우측에. 아닌 게. 어떤 게 아닌가 한번 봅시다. 임차인이 주소는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신용불량자라든지, 아니면 신규 임차인이 종전에 다른 곳에 임대차인데, 거기 쫓겨나서 왜? 차임을 주지 않아가지고. 그쵸? 그런 경우라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임대인이 종전 임차인한테 신규 임차인의 정보를 달라고 합니다. 보증금 자력, 차임 자력을 뭐다? 할 수 있는 그 정보를 뭐다?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금 너무 추상적이죠? 나중에 이제 보다 이거는 이제 판례로서 이제 하나하나씩 형성될 겁니다. 때로는 이것들은 딱 예시에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추상적인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다 예시에서 다 법 전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판례 몫입니다. 자, 세 번째가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았어요. 저도 이 TF 참여하면서 이거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임대인 갑입니다. 임차인 을이고, 이제 거절하는 거예요, 이제. 왜? 1년 6개월, 나는 1년 6개월 동안 이 임대차를 하지 않겠다. 임대차 하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뭐다?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방해 사유가 안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자, 갑이 1년 6개월 동안, 지금 현재 차임이 100만 원을 합시다. 100만 원. 뭐, 임대 입장에서는 자력이 있다면은, 이 100만 원이야. 1년 6개월이면은 18개월이죠? 얼마요? 1,800만 원이잖아요. 그쵸? 자, 1,800만 원 받지 않고, 나중에 1년 6개월 후에 3,000만 원, 5,0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신규 임차인한테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권리금 형태로. 자, 이런 경우에는, 이, 남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 1년 6개월을 남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쵸? 이것도 이제 알 수 있었지만은, 뭐, 그렇게까지 뭐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물론 이 제한 규정을 뒀지만은, 저는 그래서 어떤 놈을 썼냐면은, 이거를 가정해서, 만약에 5천만 원, 갑이 1년 6개월 동안보다 거절하고 5천만 원 정도보다 이렇게 권리금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 1,800에서 5천만 원은 굉장히 그만큼 부당이익이 생길 수 있죠. 만약에 갑이 그러한 의도로 해서 거절을 했다. 의도로 거절했다면 그게 드러난다면 과연 부당이익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아마 그것도 나중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에 관련 논문을 써서 어떤 이유를 들어서마다 부당이익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거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또 대두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때는 방해 사유가 아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80페이지 봅시다. 180은 수정만 봅시다. 수정. 자, 비교해놨으면 전세권, 임대차, 주택임대 상가임대 비교해놨죠? 비교해서 잘 보시고,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상가임대차 봅시다. 다섯 번째 줄. 증액 고쳐야 되겠죠? 100분의 5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100분의 5. 100분의 5입니다. 100분의 5. 그게 수죠? 네? 100분의 5. 자,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